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었지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제도 개편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진통을 겪은 것인데 결국 닷새 만에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앞으로의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사법개혁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현 정국이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평론가 유용화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재대 최호택 법무행정대학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들 앞에. 위원장님,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아닙니까? 예? 왜 그런데 문을 잠그고 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까? 소란스러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봐도 상황이 참 급박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상황의 소용돌이 현장의 한복판에 계신 이상민 의원이 나와 계시는데, 의원님, 네. 고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고요.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회의가 정해진 원칙과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런 그 원숙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런 이제 벌상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돼서 좀 국민들께 우선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묵어있던 숙제인 우리나라 최고위층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공수처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묵어있는 숙제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 문제도 같이 다뤄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작의 단초가 되었다. 네. 이게 이제 내년 기간을 따지면 2, 3월 것까지니까요. 시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활발히 치열하게 하면 바람직한 의견이 수렴돼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봤는지 저희가 VCR로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며칠 동안 TV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빠들고 싸우고 마룻바닥에 두루 눕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애들이 봐서 뭘 배우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 생각 든 게 참 잘했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뭐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오히려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인가 굳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킨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고 국민청원도 있고 또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하라고도 올라오고 하는데 서로 넘어가는 것 같고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국회에 지금 이외에도 지역 관련 현안이나 예산 처리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사안에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요. 답답도 합니다.
네, 그 시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이제 지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장면은 참 볼썽사납지만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부분이 선거제도 개편 부분인데요. 물론 여야 나름대로의 정확한 그 논리는 있지만은 또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시급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유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제도 개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7년에 민주화가 됐는데요. 지금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권력 구조라든가 이 선거제도,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비례성, 결국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이제 중요한 용어는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인데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실제로 비례제가 일반적인 거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당명 무식 비례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 다수제라고 그래갖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20%의 어떤 A라는 후보자가 득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80%의 유권자표는 어디로 가느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대표성이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80%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에 따른 비례성은 어디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선구제의 원칙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례성이 좀 더 강화돼서 이 소선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유권자 표심의 왜곡성을 보완하는, 그러면서 유권자의 비례성과 그에 따른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당에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소수 정당이 정당 비례성에 입각해서 많이 그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당이 이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늦춰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여튼 공수처라든가 다른 개혁 입법안이 다른 야당들과 민주당이 서로 간에 이제 협상과 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100%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50%지만 그러나 하여튼 저는 상당히 진전된 결과고 이런 부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교수님.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면은 지역구 의원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례대표제 확대. 우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일반 시민들 그 방송 본 걸 보니까 저도 사실 같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위원장님 계시니까 조금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화면에 딱 보면은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란 말이죠. 이게 신속 처리 법안인데 우리말로 하면 갑자기 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탁 트는가. 그래서 보니까 330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180일, 90일, 60일. 그게 330일인데 이게 어떻게 패스트 트랙이 되나. 그러면 다른 법안들은 그보다 더 걸린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을 자꾸 쓰고 있는데 별로 일반 시민들이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경 그 수사 조정권도 그렇고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동시에 같이 올릴 이유가 있는 것인가? 내년에 이제 우리가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뭐 4년마다 반드시 이 선거법 조정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공수법이나 검경 조사권은 이거는 현재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이 선거법은 4년마다 있는 아주 공식적인 전 국민이 해야 되는 그런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4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걸 동시에 세 개를 같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반 시민의 의문과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혹시 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다음에 저도 이제 그 비례대표제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뭐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속 처리 안건 절차라고 이제 국회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속성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갸우뚱하시죠. 또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330일 무려 그렇게 한 10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는 이 제도가 무슨 신속이냐 뭐 이러는데 사실 신속이라는 말 번명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서 종국적으로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안들을 보면 상임위의 예를 경우 보면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상임위의 전체위에서도 논의를 못하고 그냥 법안심사 소위에서 묵어서 그냥 자동 폐기되는 법률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쟁점 법안은 소수 정파나 소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뜻과 안 맞는다고 그냥 붙잡아두면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신속 처리. 그렇죠. 이거는 근데 소수파가 붙잡는 거를 이제는 극복하고 일정 기한을 줄 테니 시한을 정해서 말하자면 한 약 1년 정도 되는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심의를 안 하면 상임위, 법사위 그래도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런 제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신속 처리 안건 절차라기보다는 본회의 처리 절차를 위한 본회의를 강제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약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법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안 제출에 한 10몇 % 정도밖에 될까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러면 대부분이 과거의 경험 비춰보면 한 80몇 %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심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든 아니든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뭐 특정 정파가 붙잡거나 특정 국회의원이 붙잡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게을러서 묵혀두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왜 공수처 제도나 수사권 조정이나 선거제도가 다 쟁점 있는 법안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갑자기 이거를 묶어서 하게 됐냐라고 하시는데요. 나름 사정은 있습니다만 매우 각 정파들 또 국회 현안에 매우 중요한 핵심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되겠다. 특히 선거구제도는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구가 지금 미정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제도나 그 수사권 조정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 정파나 또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힘겨루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하나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는 법안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건 내년 2월, 3월 달까지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때까지 논의를 하고 안 되면 지금 올린 안건에 대한 가부 표결을 붙이자 이런 뜻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선거는 내년 4월 15일이니까 선거법은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이 공수처나 검경조사권은 대통령 그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만 뭐 할 수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4월 15일 전에 해야 될 일은 없는 건데 이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서로 이 법안을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흥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상당한 불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언론에 부각이 돼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지만 사실 20여 년 가까이 묵어 있는 전문가들 특히 형사법학 전문가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안 되면은 뭐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측면에서 했다는 거죠. 예, 최 교수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지만은 이제 타협과 대화의 산물인데 지금 아까 화면 본 대로 뭐 우리 정치에는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이제 통과되게 된 것을 보면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정답이 없고 또 하나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2개를 좀 통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이 공수처법이라든지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급한 게 아닌데 여기에 합의를 한 이유는 만약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안 되면 자신들의 존재 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예를 들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실은 별로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숨 걸고 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말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이득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한국당에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쉐어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되면 좀 논의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제도는 저는 한국당이 철저하게 그건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회 선진화법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원래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제 2012년대에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원하고 예를 들면 국가 공공성을 필요한 부분들이 소수가 막아버리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여야 사당이 하여튼 어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은 국회라는 국회 아니에요. 그건 진행하겠다 그러는데 정당한 법률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법에 입각해서 한국당 이거 뭐 들어 넣어버리고 그걸 독재라 그러고 좌파라 그러고 이거야말로 그러면 한국당도 예를 들면 사전에 해건 협의를 해서 협의할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의해서 이 문제 선거법에서 자기들의 숟가락 올려놓든지 아니면 공수처법이라든가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기 진행됐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 그냥 국회에서 들어 넣어버리니까 지금도 어떤 그 시청자분이 한번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국회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장바닥인지 말이죠. 이 국회 부심만 가져오고 물론 민주당도 이 부분을 포용해내고 그것을 같이 해내지 못한 중요한 결과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번 사태는 한국당이 상당히 저는 책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 하나만 좀 추가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실적으로 다수당들 그 양당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이 손실을 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음에 민의에 맞는 의석 배분을 위해서 양당이 사실은 양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여러 정당들이 등장함으로써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듯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 장차관, 뭐 시도지사 또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항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척결하겠다. 그래서 윗물이 맑게 해서 아랫물을 맑게 하겠다라는 국민적 그 동의가 공감대가 많이 확대돼 있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많이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게 맞먹는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수사권 조정 문제도 그동안 검경 간의 주도권이라든가 이 권한쟁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에 스마트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때 놓치면 다시 20, 30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다소 좀 거칠더라도 이번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선거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합의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냥 단독적으로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한국당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당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을 대표하고 거대 야당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을 배제하고 이런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국민들의
대부분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고 또 야 3당을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이 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논의를 내년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선거구제에 대해서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전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제1당이 반대하는데 선거에 관련되는 법을 일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을 하자는데 거부해서 생기는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회에서 매번 이렇게 이제 뭐 7년 만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국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이나 사법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저렇게 들어놓고 난리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행정이나 이 사법은 이게 통치거든요. 근데 이 입법은 어떠냐? 유일하게 행정이나 이 사법하고는 달리 다양한 소리가 같이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가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국회는 적어도 300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되니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는 어느 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입법부 자체에 대한 특히 그 집권당의 그 정치력 리더십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개 이제 제1당의 경우는 그걸 아울러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당제적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큰 2개 정당, A, B 정당이 크게 양대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1등이 2등을 갖다가 굉장히 견제하기가 쉬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대개 100등, 200등 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대개 1, 2등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경쟁 관계니까. 근데 이걸 왜 2등을 제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4년마다의 국회 300명을 뽑는 그 일종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하고 같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몸을 불사더라도 이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권 세력이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 선거제도는 좀 특수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한국당 의원들이 개개인의 한국 당의 정치적인 이해, 정략적 이해, 그리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 양당제였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였는데 하도 양당이 반대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국민투표로 1993년도에 통과시켜갖고 지금 이제 독일과 같은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지만 혼합형 비례제도가 통과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안 해요, 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냐 네. 하면은 이 제도도 결국은 이것을 양비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제가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은 실제로 권역별 비례성도 높아집니다. 영남에서 한 당만 대표를 했잖아요. 호남에서 한 당만 대표를 했어요. 대표성을. 근데 이것이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가면은 이번에 그것을 뭐 시뮬레이션한 결과지만은 다른 당에서 그 지역을 비례하는 그 대표하는 비례성이 관철돼 나갑니다. 상당히 선진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호남과 영남에 있던 양당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루눌만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인 국민적 시각이라든가 어떤 선거제도의 발전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루눕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무조건 이게 선거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선거 다 잘 치러왔잖아요. 그죠? 한 번도 뭐 선거를 그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같이 뛰는 게임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경기자들이 같이 이건 합의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룰이라면 내 뛰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이지 그 합의된 선거법이 최고로 좋은 법이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년에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거는 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거구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이게 두 개 같은 법안으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 두 개의 법안은 통과될 수 있지만 선거법은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그 당선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요번에 만들어지는 법에 의해서 자기 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8개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8명 정도는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를 포기해야 돼요. 적어도 그것이 두세 군이 같이 가 있다면은 60여 군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작 내년 2, 3월 안이라도 지금 현재 선거법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만드는 건가요? 공수처법하고 그 검경조사권만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도의 전략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선거 논의에서 지금 현재 연동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거법은 별도로 좀 논의했었으면 좋았었다. 그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것이 교수님 말씀 뭐 100% 맞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라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은 격렬하게 디베이트를 기다려야죠. 하고 거기서 합의를 해내는 건데 아직도 시간이 그래서 좀 패스트 있으니까. 트랙이라는 것이 적법한 제도잖아요. 아니 그거는 지고지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하면 별도로 논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구지선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국회에서 잠깐,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모든 걸 아니죠, 다 그거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야죠. 그러면 예. 그럼 모든 걸 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야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하는 제가 거죠. 좀 그렇게 개입하는데요. 하자고.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28개 선거구가 어쨌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듣기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전에서 한 개가 없어지면은 그럴 지금 가능성도 의원님 있습니다. 지역구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없을까요, 여당에서? 아니 뭐 저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야 자신들에 대해서 제약이 된다면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 맞다나 꼭 국회의원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표결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해서 따라야 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이라고 생각되고요. 선거구에 관한 것이 요즘에만 얘기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이미 국회의원 된 사람이라든가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변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의와 표 의석수가 일치를 안 하고 그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조차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안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100명, 그리고 지역구를 200명.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여야 4개 당이 낸 안은 좀 더 완화된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뭐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지금까지는 입장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추세인 것이고 그에 발맞춰서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조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사실 이건 뭐 며칠을 해도 끝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쯤에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시청자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은 저희가 공수처 부분에서 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 법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공직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뭐랄까 좀 권한이 강화되는 어떻게 좀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만약에 대통령이 휘둘릴 염려가 있다면 그 방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예컨대 이번에 저희들이 안 내놓은 거 보면 다른 야당들이 여당 집권 여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2대2로 하고 그 추천위원들의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 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죠. 또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예방하는 방지책이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수처 제도 자체를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이유를 반박하는 이유로 옥상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옥상옥 아니라 옥상옥 3제곱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저 사정기관이 형제도 있었고 의금부도 있었고 사원부도 있었고 포도청도 있었고 없다 보니까 암행어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그 부패가
심각하고 거기에 또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사회적 지도층, 사회적 최상류층, 권력층에 대한 단죄나 비리가 제대로 불식이 안 된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이나 검찰의 사정기관이 그 제효과를 못 내니까 이제 제3의 기관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자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왔던 제도이고 그렇게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 제도의 도입 자체를 말하자면 아까 대통령한테 휘둘릴 수 있다든가 또는 뭐 야당 탄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아예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당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점이 걱정된다면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 그건 뭐 저희들 민주당이라서 평생 여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서 평생 야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늘 바뀔 수 있는 건데 늘 그 이번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에 휘둘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다. 예, 국민 다수가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감시, 척결은 위한 공수처 제도는 이번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수처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수처를 누가 견제를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차 교수님. 예. 글쎄요, 이게 원래 이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이게 공수처가 생기고 그러면 검찰과 공수처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를 하고 상호 뭐 보완도 할 수 있지만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공수처법에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던 그 시절에 사실 비리가 또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 지금 포함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 한국당 쪽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대상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그 장을 맡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국회 추천이 4명인데 그 중에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그리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사실은 4분 정도가 대통령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중에서 규모 같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을 보니까 한 55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25명인가요? 20명인가요? 그리고 검사가 예, 2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수사관이 한 30여 명 되고 그래서 한 55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만 검사가 50명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걸 봤을 때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이 규모를 가지고서 그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히 논의를 하고 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나가면 저는 도입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면 공수처장은 말씀드린 대로 여당 2, 야당 2 그리고 나머지는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해서 7명인데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 2분이 반대하게 되면 임명이 안 됩니다. 그걸 추천을 2명이든 3명이든 앞으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야당 추천에 2분이 반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 비토권을 야당에서 요구했고 그걸 저희 여당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에 대한 말씀 누가 견제를 하냐 그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그 공수처보다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부 야당에서 그건 반대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갖고 그리고
다시 기소권은 검찰한테 주는 거로. 그런데 다만 이제 판사,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물론 이제 야당이나 일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있는 제도인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공수처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대로 임명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공수처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네, 좀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도 제가 상권 분립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맨 처음에 공수처의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을 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기로 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또 국회의원까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그러면 검찰도 물론 세지만 경찰 고위직도 세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데 처장을. 그래서 그것이 좀 포함이 안 됐고 결국은 지금 굉장히 누더기처럼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게 무슨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는 전제에서 또는 선거법과 같이 간다는 전제에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권은희 의원이 또 얘기하는 또 단독으로 올리는 뭐 기소위원회를 추가하고 또 이 공수처장을 갖다가 또 추천을 임명하는 문제를 새롭게 방안을 제시하는 이게 또 별도로 받아줬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게 뭐 너그러워서 받아줬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통과를 시키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의서조차도 하나를 그 논리적으로 법 하나를 내세워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두 개씩이나 나오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정당성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을 뿐. 잠깐만 오해가 있는 게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드리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결론을 짓고 결정된 게 아니고 논의의 시작이고 법안이 발의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당초에 안을 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했으나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는 그건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배제된 것이지. 제가 뭐 사실 민주당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제가요 지금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현재 있는 사법제도에 의해서 그 구속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강한데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2명을 지금 동시에 구속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공수처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무슨 특별검사제도도 있고 재정신청위원회도 있고 또 사법부가 그 3심까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견제 세력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또 일정 부분 잘못되면 정의롭게 지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굳이 또 공수처를 만드니까 그러려면 기왕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나름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기존의 것보다 나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갖고도 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수처가 별도로 대통령의 하나의 홍의 조직처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리를 척결한다는 점에도 방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항시 사전에 비리를 감시함으로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의미가 큰 겁니다. 제가 한번 좀 개입해서 저 국민의 의문점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수사라는 것은 이제 첩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첩보를 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주변에 탐문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사찰 기구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우려하거든요. 사실은 공수처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뭐 사찰 기구가 되면 오히려 권력의 말씀대로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지사가 특검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경보적으로 나왔나요? 구속됐었잖아요. 형집행에서. 매번 특검할 겁니까? 제가 하나 국민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 매번 특검할 수는 없는 공수처라는 게 그럼 매번 특검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검사님, 교수님.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자꾸만 대통령의 이 뭐 친위 조직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하고 한국당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5분의 4가 동의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친위
수석처장이 기구가 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특권 권력층들이라든가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검찰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변질됐어요. 저도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바른미래당과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좀 변질된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하여튼 패스트 트랙 태웠으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기소권이 있어야 돼. 기소권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옥상옥밖에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의원님, 그 사찰 기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럴 염려가 제도 장치로 막아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검찰총장이나 또 경찰청, 경찰 조직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고 오히려 야당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외에도 만약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그거는 정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흔히 얘기할 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그래도 개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부분 그렇죠, 경찰 부분 그렇죠. 경찰도 이제 자체 경찰로 나눠지게 되면 더 그럴 거고 또 국정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세력조차도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 쪽에서 야권을 탄압하거나 또는 사찰하는 대로 사실 권력기관을 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수처를 만드니까 이게 그 국정원이 약화된 기능을 또 공수처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공수처의 직원도 적어지기보다는 커질 것 같다. 지금 만약에 55명이면 아마 뭐 1년쯤 지나면 한 100명이 필요해. 그러면 공수처 직원에 대한 또 사찰은 누가 할 것인가? 공수처에 대한 또 견제는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또 문제가 계속해서 물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 하겠지만 본인이 지금도 새로 낸 법안이 지금도 뭐 검사가 검찰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서로 간에 하고 이제 견제와 있으면 균형이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권 분립화에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국민 세금을 알겠습니다. 들여서 잘 안 되니까 그거라도 만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거죠. 암행어사 왜 등장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에 잘해서 지금 예. 엄청나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적폐청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학의 사건이 있고 버닝썬 사건이 있고 그런가요? 공수처는 이 정도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지금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항명을 했고요. 또 경찰청도 또 반박 성명을 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홍천 의원과 또 금태섭 의원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공수처 제도보다도 사실 어쩌면 더 복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의제가 수사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누가 더 권한을 많이 갖냐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하게 이제 오늘날 국민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조직과 운영을 스마트하게 만드느냐, 경찰과 검찰을 만드냐의 문제고 그동안 여기에 잘 못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리고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여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편의주의, 기소권을 딱 쥐고 있고 형집행권까지 쥐고 있는 데다가 직접 자신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빼고 보다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게 많은 부분 이양을 하고 그 검찰은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한 조직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수사권 조정의 원래 단초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거의 수사는 경찰 또는 기소는 그 이유는 검찰 하자니까 양 기관에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문제도 있고 해서 단박에 할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난번 정부에서 법무부와 이제 행안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원칙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2차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이. 다만 예외적인 아주 중요 사건, 뭐 부패 사건이라든가 금융 사건 이런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좀 볼멘소리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더 센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아예 그냥 수사권은 경찰에게, 검찰은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하자라고 했지만 또 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오랫동안 묵어 있는 과제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저도 뭐 그렇게 하신다는 데는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방금 그 공수처도 그렇고 이게 검경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약간 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법안으로 이렇게 나왔었으면 좀 그래도 검찰이 덜 반발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둘 다가 다 검찰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개 지금 우리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요. 대개 전에 이제 사법고시로 얘기하죠. 아마 위원장님도 사법고시 패스하신 걸로 아는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이제 밤새고 해가지고 고시철에 가서 해가지고 그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은 판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로스쿨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법 쪽에 가는 쪽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반 경찰 시험을 볼 때는 대체적 9급 시험부터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검사의 기준을 5급이라고 가정할 때 6급, 7급, 8급, 9급이 경찰에 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계속 그 밑에 하위직에서 수사를 하는 거를 거기서 다 경찰 고위직에서 마무리 시켜주고 아 이거는 이제 완벽한 수사가 된 거니까 끝이야. 이제는 이제 검찰을 넘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검사 쪽에서 그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으면서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이거는 어떡할 건가? 이거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문제거든요. 시민의 하나의 그 권리의 문제고 또 일종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반 국민이 얼마나 여기에서 그 인권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 억울함이 좀 줄어들 수 있는가 이걸 좀 맞춰줘야지 검찰, 경찰의 그 내부적 싸움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권한이 겁니다. 워낙 독점적이고 그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폐해를 국민들이 봤던 건 막아주는 맞잖아요. 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건 그동안. 맞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검사가 솔직히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 사건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권한 아니었습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좀 축소해서 국민들이 받는 그 폐해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들을 좀 더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고쳐주자라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 컨셉입니다. 개념입니다. 경찰의 문제는 그런데 또 어떡할 문제는 거냐. 경찰이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지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 문무일 청장이 얘기한 대로 경찰에게 정보권 때문에 너무 독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그 아주 무소불위적 제왕적인 어떤 권력을 축소시켜서 그 독점적 권한을 분배해서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보안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안 문제를 많이 내놨잖아요. 경찰위원회를 뭐 의결기구로 격상시키겠다라든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다양성, 전문가들을 예를 들면 수사기관을 한다든가 또 지금 얘기하는 지방경찰과 자치경찰과 일반경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얘기할 문제죠. 그래서 얘기할 문제니까 한국당이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런 형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면. 근데 원칙은 그건 검찰의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편의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국민의 억울한 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제도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수사 국민이 총괄- 억울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땐 어디 다른 기관에서 또 별도의 시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 다 뭐 검찰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고 검찰도 상하이직이 연계관계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 뭐 기사 독점권이라 해서 혼자 검찰에 가면 주는 게 아니고 고위직에서 견제하는 것이고 또 검찰청장도 있고
법무장관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검찰의 독립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무소불위의 전 권한이라고 하는 세계 거는 나라에서 전 세계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 합쳐서 이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집중화되고 독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근데 그 없습니다. 비교적 차원에서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는 거지. 거의 70년 동안 이게 다른 나라가 해방 어떤지는 광복 우리가 이후에 모르잖아요. 검찰 제도가 성립된 후에 거의 70년 가까이 심지어 미국 검찰이 같은 지금 경우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FBI 같은 경우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소권과 독점권,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또 영장 청구권 이렇게까지 갖고 국민이 있는 좀 나라가 억울하지 없나요?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검찰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권력이 그런 문제가 말씀을 되고 이것이 예. 폐해가 국민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그 원칙하에서 예. 경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알겠습니다. 논의해야 되는 안 거죠.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문무일 총장도 얘기를 했는데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면은 일정 부분 수사하다가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덮는 수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예 이 부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의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않습니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고요. 수사가 안 되는데도 할 수가 있나요? 수사를 했는데 그 결론이 기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고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기소가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의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는 고발을 하나요? 신고를 하나요? 고발이겠죠. 우리가 고소고발하는 흔히 말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는 검찰 쪽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든지 해도 검찰 쪽에 수사관이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외적- 만약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경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를.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경찰한테 수사를 맡겼다고 해서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고 검찰이 못 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아니고요. 거죠? 그렇게 아닙니다, 되는- 아닙니다. 아, 잘못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 수사권 말하자면 지금 아니, 그 수사권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도 지금 일차적 수사권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일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다만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를 이의제기를 할 그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럼 뭐, 검찰에서는 그럼 뭐.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예. 그러니까 일차 수사에서 이게 그게 확실하다면. 유야무야 돼도 뭐 할수 있다 보완책은 이거죠. 또 아니 그게-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된 게 왜 경찰에서만 있었습니까? 검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저는 뭐냐면 이것을 경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다 생각하는 그게 겁니다. 수사 종결권이 이제 완전히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수사 드리는 거죠. 종결권을 일차적으로 주되 검사가 하지는 않고 경찰에서 하되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검찰이 시정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는 또 다른 네, 네, 장치에서 알겠습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결부가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비대화되고 초집중되니까 또 폐해가 엄청나죠. 크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보경찰 정보 파트와 또 비수사 파트와 수사 파트를 좀 차단시키고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안을 내놓고 있고 장치를 마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 이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고 경강부회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이제 한국당도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당내 그 장외투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위기는 뭐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선거제도 가지고 토론했었는데 굉장히 격렬했었는데 시청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정국은 결국 여야 모두의 후유증만 남긴 채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 정작 시급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민생 현안이 필요 중인 상황입니다. 사법개혁 법안도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만요. 자신들의 밥그릇이 아닌 국민의 밥그릇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